안녕하세요. 이번엔 사회적 의사소통 중재에서 비디오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디오 모델링은 먼저 반주라의 사회학습 이론과 연관 지으시면 이제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강화와 벌 없이도 모델링과 대리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현상을 관찰학습이라고 하는데요. 관찰학습은 타인이나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선택주의 집중에 의해서 정보와 기술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관찰학습에 대한 연구에서 비디오를 통한 모델링 행동과 경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반주라가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얻게 된 그 효과가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이거에 근거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비디오 모델링을 우리 아이들한테 사회적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 교수할 때 혹은 학습 기술이나 자기관리 기술을 교수할 때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연구에서는 모델링을 통해서 뱀에 대한 공포증을 줄이는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이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기 자신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 혹 또 과거의 성공 경험과 모델 관찰, 언어적인 설득으로 형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관찰하는 거는 특히 자기보다 능력 수준이 관찰자와 비슷한 모델이 성공적인 수행을 했을 때에 대한 관찰이 훨씬 자기 효능감을 유발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개인에 대한 타인의 평가, 이런 것들이 언어적 설득을 갖는다고 합니다. 사회적 학습 이론에서는 학습자의 신념, 기대가 행동,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학습자 자신이 학습에 대해서 책임과 통제를 받아들이는 과정인 자기 조절을 통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인지적 행동 수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찰학습 과정에 대해서 그 4단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집중 단계인데요. 학습자가 모델의 행동에 관심을 갖는 단계, 즉 학습이 일어나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지 단계, 모델의 행동이 학습자의 기억에 전이가 되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주의 집중을 통해서 얻은 모델의 행동이 언어화되거나 혹은 시각적으로 표현되어서 학습자의 기억에 전이가 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재생 단계는 기억된 모델을 학습자가 이제 실제로 해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기화 단계는 모델의 행동 재생한 것에 대해서 강화를 기대하면서 동기를 갖는 단계입니다. 즉 어떤 행동을 능숙하게 기억하고 그걸 수행할 수 있게 되더라도 그 행동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와야 행동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교육적인 시사점은 학교에서 학생들은 관찰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이런 비디오 모델링처럼 영상 속의 또래 모델의 행동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고 유사한 행동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또 관찰학습을 통해서 행동을 억제하거나 억제된 행동을 약화시킬 수도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고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비디오 모델링, 자폐 범죄성 아이들의 비디오 모델링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이제 그 콜라로드 대학의 축산학과 교수인 템플 그랜든이 자신의 책에서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템플 그랜든은 테드라든지 혹은 이제 영화로도 됐는데요. 그녀는 자기는 사고를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 단어는, 즉 말은 나한테는 세컨 랭귀지와 같다. 나는 구어와 말하는 언어와 문자를 모두 시각화, 컬러 영화로 바꿔서 소리를 넣어서 완성하고 그걸 내 머릿속에서 재생을 한다. 누군가 나한테 와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은 즉시 나한테 그림으로, 영화로 변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비디오 모델링이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한데 이게 그 첫 번째 이유로는 비디오의 이미지는 전혀 사회적으로 위협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게 자폐의 특징인 언어보다는 시각적으로 기반하는 사고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서 이게 효과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디오 모델링은 어떤 대상들에게 교수를 했을 때 효과적일까요? 이제 아주 어린 아동을 제외한 모든 연령한테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어린 아동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아주 어린 아동은 자기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객관화시키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폐범주성 장애는 중등도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시비어한 문제를 갖는 ASD 친구들한테도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자기 모델링은 자기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동들은 좀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모델은 관찰자보다 그 비디오를 이제 보는 관찰자보다 약간 더 조금 더 기술이 진보된 형태의 모델이 나온다든지 혹은 그 대상 아동이 갖고 있는 자신의 능력보다 약간은 향상된 능력을 보여주는 것. 내가 주인공이 되더라도 내가 하는 행동 중에서 조금 더 멋진 행동이 그게 이제 향상된 능력을 수행을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친숙한 관찰자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 아까 나왔던 그 반지루아 연구에서 봤던 자기 효능감처럼 종종 자신의 성공과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비디오 모델링을 통해서 그 학생이 자기가 성공하는 것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성공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게 자기 효능감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자기 모델링이 이제 그 기억과 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른 형태의 중재를 통해서 좀 수정이 어려운 습관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제 이 자기 모델링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새로운 시각적인 기억이 추가해서 오래된 문제 행동에 대한 기억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보는 것과 그 뇌에서 처리한 영역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자기 이미지에 대한 것들이 뇌나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달라서 자기 이미지를 보는 것이 낯선 사람을 보는 것보다 강한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얼굴의 감정인식이라든지 놀이에 참여하는 거, 사회적 언어기술, 사회적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데 유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 모델링으로 다루어질 수 없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요. 즉 관찰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한 것은 모두 비디오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디오 자기 모델링이 수행하기 쉽고 그다음에 학급의 정규 일과를 거의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학업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그 문제 행동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과를 가르치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학업 기술이나 그다음에 자기 모델링의 학급 일과를 가르치거나 자기 조절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디오 모델링의 중재 목표와 그거를 만드는데 어떤 구성 요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디오를 찍고 만든다는 거에서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게 각각의 모델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경을 좀 정돈하고 등장인물이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고요. 아동의 일과를 찍는 거는 그걸 편집하는 데 시간이 좀 들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요된 시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래 모델이 나올 경우에는 약간의 리허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관점 모델링은 1인이 제작이 가능한데요. 사회적인 행동을 교수하는 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면담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 관점 모델링이 본인의 입장에서 인터뷰방에 들어가서 면담자를 보는 것부터 소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녹화 환경은 이제 교실이나 집, 학교, 자기가 다니는 지역사회 등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녹화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대상 학생뿐 아니라 가족 및 교사, 다른 전문가들하고 이 비디오 모델링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서로 이제 그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 등장한 인물이라든지 배경 이런 것들 개인정보 때문에 모든 참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그 대상 아동이 혹은 그 친구가 들어가도 되는지 그거를 교수를 위해서 우리 아이와 선생님, 가정에서 봐도 되는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재 비디오 모델링을 완성한 이후에 그럼 이걸 누가 볼 것인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아이만 볼 것인지 선생님과 같이 볼 것인지 이걸 다 교수하고 나서 영상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와 공유가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이런 비디오 모델링 중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그거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성 요소를 보면 관찰 가능한 어떤 기술이나 활동도 다뤄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의사소통 측면에서 보면 표현 내에서 문법적인 요인, 형태소 오류가 있다든지 또 그 다음에 의미를 잘못 쓴다든지 활용적으로 아니면 관용어구를 잘못 쓴다든지 존댓말, 우리나라 이제 존댓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보면 친구한테 존댓말을 쓰는 아이도 있고 선생님한테 경어를 쓰는 경우도 있어서 이럴 때 가르칠 때 좀 유용한다든지 대화를 시작할 때 주고받기라든지 대화의 마무리. 우리 애들이 대화 개시도 어렵지만 마무리가 부적절하거든요. 그럴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도 다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구어로 하는 행위 말고 눈맞춤이나 시선이동, 몸짓과 태도. 아이들은 자기가 대화를 할 때 귀로는 듣고 있지만 몸으로 듣는 걸 잘 몰라서 다른 데를 보거나 딴짓을 하거나 여기서 자기가 잘 듣고 있다는 의사소통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운율에는 우리의 감정이 얹혀져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이해하잖아요. 정서가 얹어진 운율적인 요소들을 알려줄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모델링은 지시를 잘 따르지 않거나 모방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자기 모델링,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액티비티는 좀 실행이 어려울 테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목표 활동에 따른 효과적인 비디오 모델링 기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 모델링 기법 중에서 뭘 쓸 건지, 관점 모델링 기법을 쓸 건지, 또래 중재를 쓸 건지, 자기 모델링 비디오 기법을 쓸 건지들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런 부정적인 행동과 기술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자신이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비디오를 보면서 그 행동을 습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둘러싼 부모님, 가족, 그리고 선생님, 치료사 선생님, 친구들 이런 이제 다양한 팀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로 협력해서 아이들의 비디오 모델링을 위한 이런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각각 환경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서로 이제 수집하는 협조가 필요할 테고요. 그다음에 행동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타 변인을 좀 의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선생님이나 치료 선생님은 잘 모르고 또 학교에서 어떤 행동이 사회적 의사소통이나 문제 행동인지 치료 선생님이나 부모님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수집해서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재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자료 수집 과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디오 모델링의 종류는 지금 보면 타임 모델링,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델링을 해주는 건데요. 성인이 등장인물이 돼서 모델링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래 및 형제 자매가 모델이 되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컴퓨터 기반 모델링 기법도 있고요. 만화영화 주인공을 보면서 비디오를 보면서 하는 만화영화 모델링 기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모델링,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본인이 나와서 어떤 행위나 의사소통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자기 모델링 기법이 있고 관점 모델링. 관점 모델링은 등장인물이 나오진 않지만 나의 시선으로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모델링.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인 모델링 중에서 성인 모델링 기법을 좀 보면 이거는 비디오의 주인공이 성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잠깐 캡처한 건데요. 이건 보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행위를 모델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성인 모델링 기법은 습득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일반화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합니다. 보면 이게 지금 또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어른이니까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래 및 형제 자매를
모델링의 주인공을 삼는 또래 및 형제자매 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행된 것들은 형제와 대화하는 기술을 형제자매랑 같이 비디오를 찍고 보여주는 거. 또 고기능 ASD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칭찬을 주고받는 것들을 또래와 함께 같이 주고받는 거. 그런데 거기엔 나레이션, 성인의 설명이 들어가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실 장면이나 학교 생활 중에서 동영상 자료를 확보해서 친구나 또래들이 잘 하고 있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나 행동에 대해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이럴 때 이제 그 다른 아이들이 등장할 때 우리가 그거를 같이 찍어도 되는지 공유해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동의가 필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있는 건데요. 인사 나누기에 대한 그 또래 모델링인데요. 보면 영어로 지금 써 있죠. 교수가 써 있죠. 행위에 대한 것들이 기술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모델링에서 비디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레이션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자막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보고 나서는 이렇게 여러 장면에서 여러 친구와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들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래나 형제자매 모델링은 대화기술 촉진이라든지 또래랑 놀이기술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놀이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사회적 시작행동과 놀이행동 촉진에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비디오 모델링의 사회적 기술의 촉진을 다루는 그런 연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래 및 형제자매 모델링은 학업적인 기술을 다루기보다는 어떤 사회적 기술의 촉진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태블릿 PC나 다양한 컴퓨터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반 모델링 프로그램은 태블릿 PC나 앱, 그 다음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이런 모델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은 이런 상업 자료로 활용이 활발해서 유료로 산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여기 몇 가지 사이트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가면 회원가입을 해서 유료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 갖다가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그런 것들은 많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컴퓨터의 특성상 컴퓨터는 상호적이라 일방적으로 보기보다는 내가 클릭을 하거나 상호 교환하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작동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비디오 모델링이 실제 현장에서 성공을 많이 해서 상업용 사이트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는 비디오 모델링을 하기도 하지만 시각적 스케줄과 같이 쓴다든지 혹은 워크시트처럼 연습지를 활용해서 일반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선생님들도 보시고 이거를 문화적인 차이나 그런 건 있겠지만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화영화는 이제 만화영화 형식의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또래 모델링 형태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화영화 캐릭터를 통해서 감정을 묘사하는 비디오를 통해서 정서 파악의 효과를 본 이제 연구가 있었어요. 영국의 연구가 이제 토마스와 친구들을 가지고 이제 감정인식을 한 걸 봤는데요. 아이들이 만화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혹은 그 만화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근데 이제 만화영화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그 기술이 딱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 맞게 편집하거나 그걸 재구성해서 수업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친구들 중에서 라바를 좋아하는 친구는 라바를 가지고 인사하기나 이런 거 가르친다든지, 그 다음에 토이스토리 혹은 그런 적절한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셨다가 그걸 편집해서 또래 모델링 형태로 이제 교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모델링은 본인이 그 모델링의 주인공이 되는 형태입니다. 다른 형태의 모델링보다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어렵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치려는 대상 아동이 그 행위를 혹은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목표 행동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더 어렵습니다. 현재 모델이 가지고 있는 모습보다 더 향상된 기술을 보여줘야 되고 적절한 행동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자기 모델링 형태가 있다고 하는데요. 피드포워드, 이거는 이제 아동으로 하여금 앞으로 언젠가는 너가 그렇게 기대될 것임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한테 적합한 합리적인 수준의 기대를 보여준 이미지를 제시해야 되는데요. 너무 동떨어진,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보다는 가까운 미래에 너는 이렇게 잘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암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넣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자기 검토는 이미 아이가 습득한 좋은 사회적 기술이나 행동들을 그런 것들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거를 찍었다가 그것들을 능숙하게 수행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부모님과 선생님의 격려도 들어가 있고 자기가 잘하는 걸 보면서 긍정적인 자기 검토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자기 모델링을 하려면 요즘 핸드폰으로 녹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일상을 많이 모았다가 편집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핸드폰의 편집 앱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자료를 많이 모았다가 주제에 맞게 편집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점 모델링은 과제를 통해 조망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관점 모델링에는 나가 주인공이지만 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 입장에서 핸드폰으로 찍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관찰자의 시선에 맞추어서 안내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기 모델링과 연관은 되지만 학생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이 입장에서 어찌 보면 자기 효능감이나 혹은 덜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을 사용하거나 촬영 준비가 까다롭지 않아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용이하고요. 모방이 아직 어려운 대상한테 이 기법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점 모델링은 어떤 사회적 기술도 있지만 아이가 자기가 해야 되는 기술들, 신발 신기라든지 자조 기술 같은 것들도 가르칠 때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디오 모델링을 저희가 본 게 이제 타인 모델링, 자기 모델링, 관점 모델링, 애니메이션. 타인에서도 또래가 주인공인지 성인이 주인공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기술을 교수할 때 어떤 기법을 쓰는 게 효과적인지를 생각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래 성인은 일단 쉽게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유지가 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모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고요. 일반화에 대한 결과가 아직은 일관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자기 모델링은 내가 주인공인 건데요. 자신감 부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유용하다고 합니다. 내가 나와서 내가 평상시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발달된 형태를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영상에 나오니까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죠? 그리고 일반화가 그래서 잘 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만드는 입장에선 연출하기가 어렵고 편집이 더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관점 모델링은 쉽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없어도 선생님이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생활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데 효율적이고 편집의 필요가 적습니다. 하지만 행동의 범위가 제한적이죠. 아이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거는 아동한테 인기 있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캐릭터나 집착하는 캐릭터가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전문적으로 제작된 것들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요. 그렇지만 모델과의 관련성이 적고 어떤 아이는 좋아하겠지만 모든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는 없고 행동의 범위와 구성이 이미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나 외국은 비디오 모델링 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비디오 모델링이 가능한 앱들만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도 애플에서도 다운받고 우리나라의 삼성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가격도 좀 있죠. 유료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비디오 편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비디오 모델링 교수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 위한 것들의 앱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이 모델링이라는 것도 있고 소셜 스킬에 관련 것들도 있고 굉장히 상업적으로 많은 도구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과 치료사 선생님, 부모님이 만들어 써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또 다른 대안을 생각을 해봤을 때 증강현실. 증강현실 요즘에 이제 연구도 많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증강현실은 현실의 정보에 가상의 정보를 합성해서 사물이나 이미지의 정보를 증강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두 차원이 겹치는 위치에 증강현실이 자리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듣는 소리, 느낌 이런 것들도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한테는 이제 구체적이겠죠. 그래서 현실과 가상의 조합으로서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3D 기반의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제 유명했던 포켓몬고 게임이라든지 이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옛날에는 이제 뭐 삼성에서도 그러고 앱도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지금은 그거는 없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비디오 모델링이 모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실 모방은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은 모방이 어느 선에서는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운 ASD 친구들한테는 증강현실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신호를 관찰해서 관심의 초점이 전환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죠. 전환이 좀 어렵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한테는 증강현실이 그냥 비디오 모델링보다는 조금 더 수동적인 것을 벗어나서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강현실로 실제 환경에서 컴퓨터로 생성된 소리라든지 비디오 그래픽을 함께 제공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감각 정보가 추가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리얼리티 면에서나 효율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다중매체를 제공하고 환경을 디지털 방식으로 조작하는 매체 활용이 가능해서 그런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사회적 비디오 모델링을 대신할 혹은 그걸 확장해서 자폐 범주성 아이들이나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예입니다. 보면 이제 이거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제 끼고 있는데 이게 보여져요. 선생님이 보여주고 선생님 웃는지 뭐 하는지 지금 여기 막 점들이 있잖아요. 그때보다 선생님 웃고 있다는 걸 스마일 스티커로 인식을 했죠.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든지 둘이서 지금 이제 이게 어티즘 브레인 파워사의 어티즘 시스템에 관련된 건데 이걸 끼고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활용이 돼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 번째 시간은 비디오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